그러니까 담대 협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가면 분명히 제2의 청구서가 날라온다.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외교 안보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결국은 이 중국을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미국이 정말 원하는 거 그리고 히토류 개발에 공동 투자하겠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니까 최대한 트럼프 행정부가 또 추가 제2의 청구서를 제시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못 얹게 한다든가 우리는 또 빼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막강의 카드를 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미국에게도 정말 필요한 그런 카드를 좀 던졌으면 좋겠다. 일부는 중국이 뭐 유리하다고 하는데 중국도 솔직히 속내는 지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초조한 마음이 있다 중국도. 정작 트럼프가 먼저 전화해서 협상하자. 그 얘기는 본인도 그 더 버티기에는 아까 우리 박순창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답답함이 지금 많은 거예요. 오히려 중국은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중국의 밸류체인의 근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벌써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8월 7일 상호관세 부과인데 중국만 유예해 준 거잖아. 이번에는 중국을 빼고 다른 나라를 건드렸다. 이번에 이 다른 나라들을 건드리는 것은 중국 봉쇄의 2단계에 진입한 것이다라고. 그러면 중국이 계속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건 팩트고 또 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건 또 역시 팩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인들이 미국에 어떻게 보면 급한 불을 끄는 젖줄 역할을 해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본인들이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 의존적인 이 구도를 탈피하고 싶은 목적이 있단 말이죠. 네. 국채를 팔고 금을 이렇게 사 모으는 것 자체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은 트럼프의 돌아오는 부분에서 불확실성. 지금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모습은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브릭스 국가들과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오히려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단일 화폐를 가지고 국제통화 결제에서 미국의 달러에 대응하려는 기조가 아니라 통화바스켓, 브릭스 국가의 통화바스켓과 금, 기타 개런티할 수 있는 대체적인 것들을 섞어서 믹스드해서 그걸로 하려는 걸로 보이고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긴급 소집회의를 좀 열어봤습니다. 바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승장 교수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예. 좋아하는 두 분 교수님과 같이 또 지금 걱정되는 대한민국에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네. 오늘 같이 저 포함해서 두 분의 지혜를 다 같이 이렇게 모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이제 상호관세 부과가 8월 7일이니까 그걸 앞두고도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정호 교수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또 모처럼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경익남의 친구 명지대 박정호 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8월 7일 이제 상호관세가 곧 부과되더라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최선의 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조언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박정호 교수님은 42km를 달려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실제 42km를 어제 달리셨습니다. 예, 뭐 요즘 러닝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42km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홀쭉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행이긴 진짜. 한데. 예. 턱선이 뭐 여러분 차라리 싹센달이 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또 뭘 이런 걸. 종이가 배요. 예. 네, 참나. 턱이 날카로워서. 역시 교수님도 막 멀리서 달려오셨습니다. 땀 나시면서. 네. 예. 나 농담을. 달린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지금부터는 웃음기가 좀 빠질 수도 예. 있겠는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상호관세 부과는 부과고 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또 물론 맨날 바뀌니까. 근데 우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좀 이런 카드를 내밀었으면 좋겠다 하는 평상시 생각하셨던 그 제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교수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저는 솔직히 전 세계 외교계에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이 된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특히 후진국, 개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들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미국 의회에 그 국가 수반이 가서 연설을 하는 게 다 대가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아프리카나 중부 아프리카 또는 중남미의 어떤 국가 수반이 쿠데타로 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선거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기가 아직 정치적 입지가 이렇게 확고하지 않아요. 아니면 뭔가 이 여론이 슬슬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나 재선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 딱 갔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체만으로도 후광 효과가 확 생기는 건데 미 의회에 가서 상원 하원을 다 놓고 내가 연설했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득을 얻잖아요. 예. 미국이 그걸 압니다. 어. 그래서 의회에 연설해 주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해요. 어. 대표적으로 미국 무기를 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광업 개발을 하는 회사들에게 광업 개발권을 넘기라든가 이런 완전히 금전적이고 실질적인 금액을 청구합니다. 네. 미국 입장에선 영광스러운 오너러블한 걸 줄 테니까 그냥 그 대가를 줘.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인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입장에선 되게 다급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계속 본의 아니게 못 만났단 말이에요. 나토 나 회의 있어서 어디 가봐야 돼. 뭐 하고 못 만났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야 이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안 만나준다고? 야 이거 이상하잖아. 이럴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네. 게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이따 박승찬 교수님께 더 자세히 여쭤보시면 되겠지만 9월 달에 전승전에 오라고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수반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 안 만나고 중국의 주석부터 만난다? 이거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빨리 만나고 전승전을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관세 협상에 정상 간의 회담 이걸 껴 넣었을 겁니다. 네. 2주 안에 만나게 해달라.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는 그 정도 수준의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는 워낙 비즈니스맨이니까 혹시 좋아. 그럼 2주 안에 만나기로 해줄 테니 우리 얼마 투자한다고 한국에서 3천억 달러 얘기했는데요. 500억 더 쓰라고 그래. 네. 이렇게 얘기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는 상당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의 어떤 의전과 행정을 득하기 위해서 네. 국익과 바꾸면 안 된다. 어. 이거를 혹여나 대통령은 그 생각이 없는데 아시잖아요. 밑에서 모시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하려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걸 유튜브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그러니까 국익을 우선시하는, 그렇죠. 실리를 우선시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중요한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첨언을 하면 이게 보여주기 외교를 안 하는 게 맞고 맞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정당이 너무 갈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은 안 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밑에서 만약에 요번에서 상하원이 연설을 안 하면 상대 우리가 예를 들면 야당에서 그걸 물고 안 놔주고 뭘 했냐 이거지. 왜 자기들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원치 않지만 또 이런 식으로 밑에서 또 요구를 하면 또 해야 되는. 그러면 또 뭘 또 줘야 되잖아. 네, 네.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번에 협상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언론이랑 그다음에 우리의 여론들이 좀 힘을 실어줘야 돼. 같이 감내를 좀 해줘야 돼.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거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담대한 협상을 해야 돼. 담대한 협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담대한 협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가면 분명히 제2의 청구서가 날라온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트럼프가 내가 마무리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국방비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제가 이제 제2의 청구서에는 우리가 뭐 산업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뭐 외교 안보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도 이야기를 따져 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게 너무 많고 너무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아무래도 이제 미중 관계를 오랫동안 보고 또뭐 중국 쪽 부분들을 뭐 30년 이상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 특히 제가 미국에서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를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에 제2의 청구서 부분에서 결국은 이 중국을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당길 것이다. 저는 네. 이번에 합의를 했지만
중국 관련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아젠다가 6개 아젠다가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시키라는 거였어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걸 발표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공개되어 있는 것과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왜 우리는 지금 한중관계를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고 국익이고 실용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중국 견제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식의 요구를 할 것이냐. 지금 이제 뭐 지금 미국의 뭐 수출 통제는 저는 뭐 계속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가시면 담대하게 아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의 주고 우리가 상하위 연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안 하면 그렇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참아줘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담대한 협상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여론이 그걸 가지고 물고 전 정부보다 못했다. 근데 그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그걸 한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줘야 되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래서 이제 담대한 협상을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미국도 결코 이렇게 뭐 느긋하지 않다. 네.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급해하고 대부분 나라를 조급해하는데 우리는 가지고 이번에 보셨다시피 조선 협력 부분들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밀고 나가자라고 저는 봅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드리면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한 6가지 제안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중에 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2가지 안건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물건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만약에 박승찬 교수님한테 10만 원짜리 선물을 한다. 근데 이미 뭐 골프공이 이만큼 남아 도는데 골프도 안 치기로 했는데 골프공 10만 원어치 선물 드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걸 선물 드리면 너무너무 그 기분이 좋으시겠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미국이 정말 원하는 거, 미국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거기에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그게 저는 지금 이번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좀 궁지에 몰렸었던 그 배경이 히토류 공급 차단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미 국방부가 MP 머티리얼스 최대 주주가 되면서 우리도 히토류 공급하겠다, 독립하겠다 하면서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뭐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가격의 2배까지 인정해주겠다고 하면서 지원해주기로 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면 우리의 광물 자원 기업들, 우리의 자원 기업들이 역시 히토류 공급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히토류 개발에 공동 투자하겠다. 공동 투자함으로써 히토류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재련이 필요한데 매장은 많이 있으니까 미국에도 재련하고 그 히토류 공급권을 같이 가져가면서 일정 부분 우리도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왜냐하면 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미국 현지의 생산 기지를 많이 옮기는 과정인데 조선뿐만 아니라 자동차 뭐 옮기는 과정인데 그러면 더더군다나 히토류를 안전적으로 조달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엇을 제안할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그 히토류를 같이 공동 자원 개발하자 하는 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견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드린다면. 그래서 제가 제 의견 드려도 네, 되죠?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은 역시 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보여주기식이거든요. 내가 관세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거봐라 많은 나라들이 우리한테 이만큼 투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관세 전쟁 때문에 투자를 증액하기로 한 3,500억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쩌면 바이든 정부 때부터 우리 SK 온 배터리 공장 짓고 LG 전자 공장 짓고 현대 자동차 공장 증설하고 그때부터 해왔던 혹은 우리 지난 3월에 정의선 회장이 가가지고 우리 얼마 투자하기로 했던 그런 것까지 다 썸해서 총괄적으로 우리는 이만큼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실은 증액부는 뭐 3,500억 달러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이만큼 투자하는 거다라는 트럼프 입장에서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기식 그런 어떤 투자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실제 투자 증액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까지 같이 썸해서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 또 이런 종류의 저는 의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그 재밌다. 히토리부터 셋이서 이야기하기 네. 재밌다. 재밌으세요? 예. 우리 정규적으로 합시다. 할 얘기 많다 이거. 우리 박 교수님만 중국 일정 없으시면 저야 좋죠. 예. 네. 그럼 저부터 먼저 숫자 얘기해 볼까요? 먼저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히토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번에 중국에게 한번 밀렸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긴 했습니다. 네. 그 뒤에 미국이 보이는 행보를 보면 몇 가지는 히토류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한 행보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 말씀 주셨죠. MP 머티리얼즈. 네. 이 MP 머티리얼즈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전 산업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히토류를 생산해서 전 산업에 수급을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연구자석이나 이런 몇 가지는 국방부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필요한 그 히토류 수급만큼만 딱 MP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이건 전략 자원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수급 경로를 만들어 보자. 그것은 단가가 비싸더라도 이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니 이거는 우리가 챙기자라고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P 머티리얼즈에 투자했던 것을 산업 전반으로 해석하는 거는 약간 아니죠. 별개다. 네, 이렇게 그러게요. 보고 네. 그럼 산업 전반의 히토류 수급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기조를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번에 핸디캡을 오히려 더 부과받는 캐나다와 인도를 압박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전 세계에서 히토류가 의미 있게 매장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 하나가 인도고요. 중국 다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캐나다하고는 사실 25% 상호 관세에 대해서 사실 제일 먼저 합의를 봤었잖아요. 근데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거 다시 찢어 하고 35 다시 불렀어요. 그러면서 계속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게 결국 누군가는 자연환경과 관련돼서 반하는 일이지만 어디선가 대규모로 히토류를 전 세계 밸류체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사람과 격리되어 있는 오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하나를 캐나다로 본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인도로 또 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인도와의 관세 협상도 끝까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터프하게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히토류 수급에 또 하나의 답을 좀 줘라. 니네가 좀 답을 줘야지만 뭐가 되지 않겠니? 이런 압박이 담겨져 있다. 그렇지만 야 결국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뭐 제가 드리는 제안이 쉬운 제안이라고 해서 드린 거 아닙니다. 네, 그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맞아요. 감동을 준다는 맞아요. 뜻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의미 있는 또 뭐 우리가 시사점을 도출하면 정부에 좀이나마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네.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예.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자체가 또 다양한 시각에서 네, 접근하는 네.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또 맞춰가는 퍼즐을 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히토리 부분에서 저도 뭐 히토리 때문에 히토리만 방송을 하고 활lum도 써고 그랬는데, 사실 이번엔 그 머티리얼스 관련해서 부분은 일단은 국방부에 한정되는 건 맞는데 그게 일단은 우리가 중국 히토리라는 걸 봤을 때 이게 매장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련과 가공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기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핵심이 그 싸게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MP 머티리얼 이미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광선은 됐고 이미 됐는데 이것을 정말 국방부에 맞게끔 그 하는 작업 자체를 시장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오케이 일단은 이제 급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국방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 않고, 아까 이제 인도와 캐나다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4월달에 이제 이게 해방의 날이라고 이 간판 내가 좀 할 때 그때 트럼프가 어디를 갔냐면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말레이시아를 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일단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말레이시아는 반도체가 중국에서 나간 퀄컴이나 중국에서 나간 기업들이 쭉 탈중국행 기업들이 형성이 돼 있는 게 말레이시아 한 35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도 반도체 기업도 거기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도리 치러 간 겁니다. 이제 공급망 부분에서 해라라는 겁니다. 베트남을 왜 갔느냐? 아까 인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매장량만 보면 베트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베트남이 그 이 정도 할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매장이 많이 그러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북한도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조하고 생산하는데 18년 S&P 글로벌에 하면 18년 걸린답니다. 18년. 그걸 해도 시장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만들기 낫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또 베트남에서 안 알려졌지만 베트남 만났을 때 미국이 분명히 너희한테 히스토리 얘기할 거야. 중국과 지금 베트남 관계 알잖아. 지금 베트남 지금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이 글로벌 관세전을 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재정 수지 적자,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 적자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 그다음에 제조업 부활도 있지만 또 하나가 바로 중국을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베트남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매우 나름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러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교수님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걸 제안을 하자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들 사실 이거는 우리가 MSP라고 광물협정이라는 게 이미 한국에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젠다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같이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바이든 행정부터 해가지고 그걸 지금 핵심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혹은 히토류를 부분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다 여러 가지 발표하는 순서밖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투자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처럼 좋지 않은 것들이죠. 라는 것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트럼프 행정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썸해가지고 3,500불 기존에 우리 지금 뭐 삼성 투자한 거 그다음에 우리 투자한 걸 다 썸해서 금액에도 변화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이게 이번에도 정책실장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국회 아까 대통령실에서 질의응답하는 부분에서 이게 다 포함되는 거냐? 이게 기존에 지금 우리 삼성이 들어갖고 짓고 있는 것들 우리 좀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썸이 돼 있는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미묘함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청구서에서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튈지 사실 저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거고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불안함이 좋습니다.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짧게 말씀드리려고 좀 희석되긴 했었습니다만 뭐 미국 현지뿐만 아니라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히토류를 충분히 매장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히토류 자원 개발, 히토류뿐만 아니라 니켈이나 리튬이나 구리나 다양한 자원 광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그런 니켈 히토류 영역이 뭐 거의 90% 정도 생산하고 있으니까 재련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도 반도체 밸류 체인의 일부를 조선 제조 공정의 일부를 미국으로 일부 옮긴다라고 한다면 그 투자 3,500억 달러의 투자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다면 어쨌든 미중 패권 전쟁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현지든 미국 뭐 가까이 있는 뭐 주요 동맹국이든 어떤 호주라고 했든 그런 나라들의 히토류를 더 안정적으로 조달받기 위한 신규 투자를 단행한다는 제언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이었고 물론 이게 간단한 일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필요한 일이니까 맞아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네. 우리에게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게도 제안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뭐 그런 뭐 의견을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뭐 딱 한 가지 바람이죠. 최대한 트럼프 행정부가 또 추가 제2의 청구서를 제시할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 더 얹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못 얹게 한다든가 우리는 또 빼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막강의 카드를 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미국에게도 정말 필요한 그런 카드를 좀 던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두 분께 워낙 지정하게 밝으시니까 지금 저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을 마치 뭐 한 30라운드, 100라운드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1라운드 싸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좀 우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께 1라운드까지만 보면 누가 지금 승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2라운드, 3라운드에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1라운드까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면.
1라운드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까지 지금까지 8월 현재까지. 자, 그럼 일단은 3차 이번에 무역협상 90일 유예했잖아요. 그럼 네. 그 이야기부터 좀 하고. 네네. 이번에 다 합의를 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야 다른 나라한테는 막 8월 1일까지 뭐 이렇게 줘도 나는 그럼 중국과는 또 90일 유예하는구나 막 그렇게. 야, 그랬는데 그럼 이번에 그 양국의 속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양국이 다 어느 정도의 90일 동안 하는 서로가 나름의 속셈이 다 달라요. 일단은 중국은 일단 무조건 끌면 좋아요. 중국은 시간을 벌면 벌수록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면 이 첨단 제품이든 뭐 그 기술이든 장비든 이렇게 돌리든 저렇게 돌리든 우열할 수 있는 길도 많아지고 어쨌든 연기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항상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오늘 뒷부분 이야기하겠지만 이 차이나 자본들 혹은 중국의 첨단의 성장 부분들이 가장 큰 게 결국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기업들 이제 이런 회장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뭐 특강을 하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도대체 지난 6, 7년 동안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안 가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가보고 중국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는데 이거는 내가 5년 전, 6년 전 봤던 제조가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거는 맨날 팩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국은 시간을 끌수록 좋다. 일단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합의를 했느냐? 미국은 일단은 어떤 성리냐면 일단 왜냐하면 아까 시토리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토리가 일단은 아까 국방이나 이런 미국의 군수산업 우리가 지금 오늘 데이터로 다 못 드리지만 스텔스기 하나에 뭐 1,000kg이 넘는 히토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지스함에도 2,000kg이 넘는 게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그것배 미국의 상징이 군사 패권인데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빼는 이유는 뭐냐? 일단은 중국을 직접 좁히기에는 압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 일단은 뭐 가지를 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한테 대한민국이든 어떤 나라한테 부분에서도 다 이제 아까 중국 우리가 흔히들 뭐 태그를 환적해서 이런 것도 맞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려고 흔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진짜 베트남에서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에 가서 환적해서 이제 불법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아예 컨테이너를 아예 통으로 바꾸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것들. 그리고 있고 또 우리가 언더밸류라고 하죠. 가격을 낮추는 거죠. 원래 200불짜리인데 80불로 바꾸고 그럼 관세를 적게 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것들 다 알고 있거든. 미국은 다 알고 있죠. 네. 이걸 잡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나 다 있다. 그러니까 이걸 너가 안 잡으면 너 돌린다. 이게 지금 우리가 15%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 30%에서 15% 됐는데 그러면 이걸 낮추는데 한 2, 3%는 이 중국을 잡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빼줄게. 물론 공개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해서 이 3개월 동안 이게 그러면 중국 제품이 직접은 안 나갔지만 이렇게 쿠션을 맞고 나가는 것들이 막히면 이게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미 수출은 떨어지지만 중국의 동남아, 베트남 수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가 그 빠진 부분을 메꿔주고 있다. 그럼 그게 동남아가 안 메꿔지면 중국 수출이 떨어지면 힘듭니다. 아무리 지금 내수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목적으로 미국은 일단은 이런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흔들어야 돼. 한번 흔들어 보자. 9개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90일 동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속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를 했고 일단은 다시 뭐 기술적으로 맞춘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번에 제가 보건데 이번에 이제 베센트 장관이나 이제 허리펑에서 그 테이블 올라온 주제가 엄청 많았을 겁니다. 네. 뭐 그 이야기도 이제 뭐 시간이 되면 또 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히토류 핵에서 미국이 지금 H20 부분들 허가해 준다고 하잖아요. 조건부로. 근데 이것도 언제든 다칠 수 있고 사실 H20은 중국한테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 이미 다 하와이가 다 이제 뭐 하고 어센드 부분들이 다 하고 시리즈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허리평을 이야기했어. 아니 그거 말고 저기 100도 있고 그건 근데 미국은 뭐야? 아니 그거는 별도고. 그건 무슨 이야기 하자고 나고. 근데 무슨 히토리 풀려고? 무조건 우리도 조건부인 거야. 조건부란 것은 언제든 막힐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돌아와서 이게 지금 있지만 이게 1단계다라고 했을 때 1단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부분에서는 누가 지금 유리하냐? 아까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렇죠.
질 유리하냐라고 봤을 때 뭐 일부는 중국이 뭐 유리하다고 하는데 중국도 솔직히 속내는 지금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다 힘들지만 그래도 약간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 약간은 중국이 조금은 지금 현재 1단계에서는 중국이 조금은 조금 여유를 가지지 않을까. 미국보다는 미국의 90일 동안에 그게 잘 이게 막혀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막히면 이제 중국은 더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좀 초조한 마음이 있다 중국도. 좋습니다. 박 교수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미국의 뭐 KO승은 아니지만 네. 판정승으로 지금 1라운드는 점수를 많이 득했다. 미국이 유효 카운트를 훨씬 많이 날렸다. 네. 예, 그 결론은 아주 쉽게 확인이 되는 게요. 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시진핑이 처음에는 미국이 관세 부과하니까 본인도 보복 관세로 115%인가 부여하니까 트럼프가 145% 부과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미국의 기세를 꺾어 누르려면 히토류 절대 안 줘. 우리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해도 미국이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들 많이들 걱정들 했는데 네. 정작 트럼프가 먼저 전화해서 협상하자. 그리고 관세 나도 보복 관세 145% 부과한 거 낮추겠다 하면서 다시 협상을 얘기하니까 조건부라는 걸 달고 다시 히토리를 쉽게 말해서 공급한 거거든요. 네. 네. 그 얘기는 본인도 더 버티기에는 아까 우리 박순찬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답답함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벌면 중국은 답을 찾았느냐? 오히려 중국은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기반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줄여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대만도 최근 트럼프 1기, 2기, 3기를 거쳐서 예전에 대만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정말 절대적이었습니다. 80-90% 차지했어요. 네. 근데 이제 50% 이하로 줄어들었고 지금 이 추세가 계속되면 이제 대만 경제를 좌우하는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결국 아까 우리 박승찬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시다가 놓치긴 했지만 트럼프가 방문한 게 아니라 시진핑이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랑 이렇게 방문을 한 거거든요. 네, 시진핑이 그런데 결국 베트남 주석이 트럼프하고 협상 어떻게 했느냐? 와, 그 협상 만기 일주일 앞두고 협상이 타결 안 되니까 베트남에서 조바심이 난 거예요. 직접 주석이 트럼프하고 최장기간 통화, 그건 4시간 통화해서 일단락을 해버렸어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중국의 밸류체인의 근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벌써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중국이 이번에 원래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걸 이번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미국에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구나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살짝 두 분의 의견이 중국이 그래도 뭐 현재는 살짝 이기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이 약간 좀 덜 초조하다. 시간을 그런 거 벌었기 아니냐. 때문에 거야. 근데 이제 박정호 교수님은 오히려 미국이 좀 덜 초조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견이셨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이제 상반된 의견이셔요. 더 재밌는데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까지 미국이 좀 초조해졌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1라운드까지만요. 그러니까 2, 3라운드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보지만 1라운드까지는 굉장히 재밌게도 미국의 주요 국별 수출액 추이를 보니까요. 대미 수출액이 급감해요. 네. 당연한 거겠죠. 네. 4, 5, 6월에 대미 수출액이 급감하는데 다시 그 밖에 나머지 대세계 수출액이 급증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남아 늘어났다. 예, 동남아 수출 늘고 유럽 수출 늘고 그리고 이런 국가들도 오히려 덤핑으로 갖다 주니까 가장 대표적 철강 같은 거, 알루미늄 같은 거 오히려 저렴하게 공급해 주니까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대체 수출처를 찾아서 수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은 그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어쨌든 1라운드까지는 이게 장기적인 건 아닐지 몰라도 중국이 오히려 그냥 기세등등한 게 아닌가 오히려 미국이 조금 조바심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 역시 히토류 공급 카드 같은 경우도 오죽 급했으면 시장 가격을 2배로까지 쳐주겠다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 히토류 공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히토류 지금 91.6%가 중국산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중국산 히토류 없이는 뭐 여러 첨단 산업이나 국방 산업이나 안 되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단기간 안에는 어쨌든 그 안에 미국이 히토류를 독립하지 않는 한 중국으로부터의 히토류 공급 제한이라는 카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느꼈고 마지막으로 코멘트 드리면 어쨌든 중국이 잘 보시면 지금 사실은 미중 패권 전쟁이잖아요. 미중 패권 전쟁인데 애써 중국 빼고 나머지 애들만 때리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안 때리고 나머지 애들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한국도 때리고 유럽도 때리고. 저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있다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여정에서 보면 1라운드까지는 어쨌든 이게 기세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 오히려 덜 급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예를 들면 중국만 유예했잖아요. 다른 나라는 8월 7일 상호관세 부과인데 중국만 유예해 준 거잖아. 이런 것들은 미국이 중국을 꽉 잡지 못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친 무역 협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혹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아니 주시면 근데 사실 예. 박승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저랑 말씀하신 건데 표현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무슨 소리냐면 일단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는 중국을 빼고 다른 나라를 건드렸다. 그 얘기는 중국이 자사의 제품을 다이렉트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캐나다, 한국, 기타 나라들을 경유해 수출하다 보니까 중국을 막으려면 이들 나라들의 관세율이라든가 밸류체인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다른 나라들을 건드리는 것은 중국 봉쇄의 2단계에 진입한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게 이제 박 교수님 얘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다른 나라의 관세 협상을 먼저 하고 중국 유예해주지 않았느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세라는 건 절대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관세가 뭘 하는 거냐면 이쪽에서 사오던 걸 관세 부과해서 다른 쪽에서 사오도록 유도하는 게 지금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게 관세를 얼마를 부과할지 결정하려면 다른 나라를 먼저 결정해야죠. 다른 나라를 10%로 관세율을 정했으면 중국 관세율을 40% 수준으로만 해도 중국에서는 더 이상 생산 못 하겠는 데가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 관세율을 예를 들어서 30% 부과했는데 중국에 40% 부과하면 야 중국이 그래도 10%는 쟤네들이 원가 절감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레이트 룰을 먼저 이 비율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결국 중국은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지난번엔 트럼프 그 특유의 즉흥성이고 너가 나한테 보복해? 그럼 나도 너 145%야. 그냥 그건 순간적으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관세율은 그렇게 정하는 거다. 중국이 목표니까 제일 나중에 정해야 제일 부담 있는 레이트율이 얼마인지가 확정된다. 이게 이제 중국이 지금 한 미국 때니까 50% 정도 되거든요. 그 펜타닐 관세 20% 하면 네. 20% 이것도 요번에 핵심이었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펜타닐을 막아야지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뭐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뭐 요번에 뭐 미국이 800불 이하 지금 면세 지금 없애기로 하고 네.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 20%를 이제 중국은 뭐 지금 확실히 드러난 증거도 없는 데서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들어가 보니까 이제 50%가 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관세 입장에서는 이제 여전히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저는 미중 관세만 미중 간에 있는 패권은 관세로만 볼 수가 있는 건이 아니라는 그렇죠. 아니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옛날 로버트 라이트하우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뭐 지금 미국에 쏟아지는 그 중국에서는 택배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은지 알고 미국인들 그걸 사고 있냐.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관세 부분만 보면 저는 미국과 중국은 저는 합의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미중 간의 이슈는 관세로 보면 안 된다. 관세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관세를 풀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풀어야 되고 미국도 솔직히 저렴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어야지만 크리스마스도 보낼 것이고
앞에 잔디도 깎을 것이고 할 거 아니겠어요. 뭐 다든지 메인이 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 그럼 2단계 어떻게 되시냐 조금 더 나아가서 앞으로 90일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합의를 본다.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 했던 말의 의미가 다 거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에는 결국은 디리스킹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러니까 다 이제 너희도 수출해야 되죠.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디리스킹 부분에서 하지만 그 말의 함의는 미국과 중국은 같이 못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뭐 조선이라든가 반도체, 바이오 이런 뭐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우리 기업들이 저는 이제 우리 정부에 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오늘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이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차지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런 나비 효과가 대한민국한테 어떻게 불어올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오늘도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네. 그 펜타닐 얘기 잠깐 해드리면 네. 사실 그 우리가 이 국가 수반들 그리고 정치권의 발언들은 우리 일반적인 비즈니스 업계와는 또 다른 맥락이 하나 있어요. 첫째 당위가 필요합니다. 실익으로 중국 눌러야지 해서 중국에게는 얼마 관세 더 부과하려고요. 중국은 저희가 견제하려고요. 그러면 국제사회에 제소당합니다. 뭔 소리인지 하시죠. 네. 그러니 중국에겐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필요한데 명분이 필요한데 그렇죠. 많은 국가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더라도 보호무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국가의 안위가 걱정되거나 두 번째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됐을 때예요. 따라서 중국에겐 50% 관세 부과합니다 했을 때 중국이 WTO에 제소하고 온갖 국제사회 얘기할 거거든요. 그걸 막으려면 니들이 펜타닐 수출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해됐잖아를 레토릭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완벽하게 해결을 해도 어차피 부과될 관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야 이거 뭐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을 해준다라고 해도 부과될 건데 이걸 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도 내부에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두 분과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도 뭐 친미 친중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정말 지중, 농담입니다. 지중, 예, 지중. 지중짐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예, 예, 가지고 있 얘기를 하는 예, 거지.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분석적 의견을 드리면 친중으로 바뀌었네 이러시길래 계속 미국만 이거. 나 미국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의견을 드리는데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죠.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네. 우리 저 경익남 분은 친북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오해하세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종호 교수님한테 네. 이렇게 좀 네. 이렇게 펜타닐 말씀하셨으니까 미국이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몇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트럼프 2기 들어서 싸우기 시작한 게 펜타닐 때문이거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네. 그리고 펜타닐에 대해서 관세 부과했어요. 네. 그 법적 조치하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 번도 안 들어줬어요. 1차 무역협상, 2차 무역협상 내내 그거 가지고 네. 했는데도 뭐 조인 스테인먼트를 들여다봐도 펜타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거 계속 버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강하게 펜타닐 이거 법적 조치해라고 요구하는데도 중국이 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타닐뿐만 아니라 조인 스테인먼트 보면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주요 수출 품목 공급 제한 조치가 사실은 2020년부터였거든요. 중국이. 근데 이번 트럼프 2기 들어서 이렇게 무역 전쟁, 관세 전쟁 펼쳐 나가니까 뭐 히토류를 비롯한 주요 소재 공급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거 풀어주라. 근데 풀어주기로 사인도 아직 안 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이 계속 이런 것들 요구했는데 그 요구를 중국이 들어주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는 미국이 오히려 더 급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정황상에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까 네. 레토릭이라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마저 레토릭이다. 그렇죠. 뭐 본질이 그 펜타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네.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그랬잖아요. 얘기잖아요. 여분에도 올라가 20%가 중요한데 이걸 빼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럼 야 근거를 갖고 와.
그럼 우리도 잡으려고 하는데 중국은 관세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해요. 중국도 답답하다고요. 네. 그렇죠. 풀어야 된다. 기업들이 네. 공급만뿐만 아니라 이런 밀어내기 수출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가져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교수님 말하는 그게 레토릭이라는 게 다 지금 이게 매칭이 되잖아요. 이야기가 맞춰지잖아요. 맞춰지죠. 그 말이 그 말이 그렇게 되면. 음. 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미중 간에 뭐 굉장히 강한 뭐 싸움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결에서 대주제가 바로 미국 국채 매도예요. 그러면 중국이 계속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건 팩트고 또 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건 또 역시 팩트예요. 이런 현상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기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본인들이 미국에 어떻게 보면 급한 불을 끄는 젖줄 역할을 해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네. 미 국채 발행이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다는 게 미 재무부의 견해이기도 한데 2000 거의 뭐 35년까지인가요? 뭐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맥락이 있다. 그 재무부의 예상치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미 국채를 누가 사줘야 되는데 그걸 가장 많이 사주고 있는 주체 중에 하나가 우리 중국이다. 이러고 싶지는 않다. 당연한 네.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하는 게 이제 본인들이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 의존적인 이 구도를 탈피하고 싶은 목적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도 미 국채 채권을 바탕으로 한 이 의존적인 금융 시스템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니 미 국채 비중은 줄이고 금을 대신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은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확인된 내용이고요. 단 이 과정에서 최근에는 금 비중을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걸 올려놓은 가장 큰 주범이 본인들이잖아요. 네. 중국. 네. 그러니 이제 이 국부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금을 계속한다는 건 이제 부담감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개최될 브릭스 회의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는 게 브릭스 유닛, 브릭스 페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진일 보완 계획을 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앞에서 말한 이유가 다 플러스 다 맞고요. 다 네. 이어지는 거고 이제 또 중국이 미 국채를 줄이고 금을 보유하는 그 시기를 좀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2011년도가 정점을 찍을 때가 한 1조 3천억 정도 보유량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려가고 지금 거의 한 45% 이상 떨어져 한 7천억, 7,6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그게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을 하는데 이게 금을 최근에 그러면 중국이 그러니까 국채를 팔고 금을 이렇게 사 모으는 것 자체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근데 조금 좀 거슬러 가보면 사실 중국이 금을 보유를 집중적으로 많이 한 게 작년 12월부터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전에는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약간 좀 숨고르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금을 안 사들였다. 근데 12월부터 지금 12월이니까 지금 한 지금 연속 8개월째 계속 금을 지금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 박교 교수님 말씀하신 플러스 결국은 트럼프의 돌아오는 부분에서 불확실성, 그다음 미중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위안화의 국제화 등등을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봤을 때 이제 국채를 갖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통화의 다변화를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 특히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이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작년 12월이잖아요. 대선이 확정된 그때부터 매우 가파르게 금을 보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중국의 스탠스는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국채를 보유하는 분이 지금의 스탠스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보고. 근데 결국 국채는 가지는 가죠. 근데 지금의 있는 이 속도보다는 조금은 완만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계속 시그널을 던진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두 분 의견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한번 더 질문 드리고 토론을 이어가 보고 싶은데 그럼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에 관심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 달러의 지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현재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까지 평가와 달리 달러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패권의 지위를 정말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그게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단일되고 예전에는 분명 위안화를 달러의 대체 수단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역의 그 시장도 계속 넓히려고 했었고 위안화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긴급 대출권 IMF에 들어가는 SDR. 거기에도 들어가려는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는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맥락,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맥락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모습은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브릭스 국가들과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오히려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이 러시아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알력 싸움이 있었다가 항상 이 브릭스에서 뭘 하려고 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이 대척점에 있거든요. 주도권을 가지고. 네. 그때마다 인도가 캐스팅보드 역할을 해서 인도가 쏠쏠하게 재미를 봤어요. 근데 이번에 아주 전향적으로 인도, 중국, 러시아가 다 셋이 합의를 본 큰 틀이 통화 바스켓 플러스 비트코인 플러스 금 플러스 이런 걸로 브릭스 유닛 또는 브릭스 페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걸 바탕으로 국가 간의 대차 결제를 하자. 이거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를 2023년 카잔 회의 때 했고요. 그리고 그 후속 논의를 아마 이번에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일 화폐를 가지고 국제 통화 결제에서 미국의 달러에 대응하려는 기조가 아니라 통화 바스켓, 브릭스 국가의 통화 바스켓과 기타 개런티할 수 있는 대체적인 것들을 섞어서 믹스드해서 그걸로 하려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그것도 바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G7 국가를 다 합친 시장 규모보다 브릭스 국가의 시장 규모가 더 커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계속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위안화 한참 남았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는 중국,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왜 저렇게 난리냐? 그럼 패권의 중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패권과 달러 패권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패권은 중국이 지금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여러 가지 했지만 특히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방향성으로 가면 중국은 그래서 중국 내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홍콩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지금 조례가 나와서 하고 지금 거기도 지금 막 정신 없어요.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의 대중국 군사 패권과 달러 패권에서 달러 패권은 중국도 합니다. 이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은 아까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얘기할 때 무역 투자가 있을 것이고 투자 이게 순서가 이렇게 무역을 일단 많이 해서 그 위안화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역 결제 비중을 높여오려고 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브릭스도 말씀을 지금 하는 거고 그다음 무역 부분에서 결제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투자로서의 투자 통화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우리가 보유 통화로서의 역할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이제 무역 결제 부분인데 브릭스 페이 아까 말씀했는데 브릭스 국가들이 조심스럽죠. 트럼프가 했잖아요. 감히 탈달러 이야기하면 100% 바로 때리긴다 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이제 브릭스 페이도 있지만 사실 중국의 속내는 브릭스 페이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던 CBDC 디지털 위안화가 그건 중국이 전 세계 제일 많이 하고 특허를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엠브리지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홍콩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래가지고 지금 엠브리지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일단은 중국은 이런 무역 결제 비중을 점점 비중을 일단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더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중국의 방향성은 결국은 기축통화로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건 원래 목심은 했었죠. 종이 화폐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 열심히 앞서 나갔는데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긴 호흡을 보고 있고 중국에 그러면 대응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보는 것은 결국 군사 패권. 군사 패권은 뭐 첨단 기술. 그래서 AI. 중국에 있는 AI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포커싱에 두고 있는 거 중국은 그래서 지금 기술 자립화 산업을 고도화해서 뭐 AI든 양자든 뭐 항공이든 뭐 모든 걸 지금 스스로 다 A부터 Z가 다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걸 뭐 완결형 공급망 구조, 크로즈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건데 모든 걸 자기가 문 닫고 다 하겠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중국은 확실한 방향성을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를 보실 때 가시면 매우 혼재되어 있습니다. 소비가 안 돼서 경제가 힘들어요. 근데 이쪽은 날라다녀요. AI 쪽 날라다녀요. 돈이 날라다녀요. 이걸 이야기하면 이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며칠 있다 이제 항저우 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AI 기업들 만나고 실제 팁을 하는데 이쪽 분야는 뭐 돈이 날라다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소비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메커니즘을 이해를 잘 못하시면 어떤 기사 보면 중국이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막 유튜브에 떠다니는데 어떤 유튜브 보면 AI가 막 뭐 미국을 앞섰다 뭐 딥시크가 어떻게 나왔느냐 인재 전쟁 요즘 이슈가 되니까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방향성은 딱 그걸 중국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라면 이 달러 혹은 패권에 대한 것은 매우 긴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다. 그걸 미국이 모르지 않는다. 네. 그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고 감히 탈달러 이야기하면 거고 이게 저는 대단하다고 본 게 스테이블 코인 이 지니어스 정말 지니어스 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니어스 하다니까 제가 이걸 지금 중국 뭐 이게 방송을 토론을 하면 하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서 중국인 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중국 정부도 가야 된다는 반응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또 정책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홍콩 갔다가 우리가 테스트 배드를 하는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의견을 보탠다면, 그러니까 중국의 실제 외환 결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뭐 2000년까지만 해도 제로였거든요. 근데 2020년대 들어서 4.4%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달러 비중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미국 달러 비중은 약 45%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하는 거에 뭐냐면은 달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통화를 대체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림 그리고 있냐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 매입처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채 매입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크립토 위기 때 같이 했던 게 이 지니어스 액트뿐만 아니라 CBDC를 금지하는 안티 CBDC 법을 발의했어요. 이것은 미국의 주요 경제 주체, 특히 이제 기업들이 중국하고 거래할 때 CBDC로 결제하지 말라는 그런 법적 조치까지 미리 마련하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하고, 중국이 CBDC를 통해서 자꾸 주요 기업들이 결제할 때 너 한국 기업들한테도 지금 압박을 최근에 많이 했거든요. 외화 결제할 때 위안화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금지법 이걸 같이 활용해서 미국은 달러 패권의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또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어떤 의견이냐면 중국은 중국 우방국끼리 또 미국은 결국 미국 우방국끼리 세계가 마치 둘로 쪼개져서 양쪽 각각의 기축통화화되는 국면이 아닐까. 달러를 대체하진 않지만 반쪽을 쪼개서 반쪽은 위안화가 점령하려는 시도까지 가는 건 아닐까. 뭐 단기적으로는 그게 또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그림을 중국이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띤 토론 속에 제가 이 홍보 멘트를 뺄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우리 박 교수님 입장에서는 둘 다 박 교수입니다. 둘 다 박 교수님, 박승찬 교수님이 네. 조금 위처럼 보이시니까 네. 연배는 비슷해 보이지만 알퇴시의 공습, 알테시 토개공습. 알퇴시 토기 공습,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요. 또 박정우 교수님은 아주 경제적인 하루, 이 책의 저자시죠. 네. 혹시 아주 경제랑 관계 있으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데 왜 아주 경제? 그렇게 읽을 수 있군요. 그러니까. 제가 위트 쳤어요. 멋지네요. 아주 경제적인 하루에 아주 경제적인 하루의 저자답게 42km를 차 안 타고 걸어오셨어요. 정말요. 어젯밤.
어제 하루 한 3kg 빠지셨겠어요. 아야 빠진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 다리가 고통스러워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야 정말. 그 로직 러닝을 계속 하시네요. 예, 러닝 네, 계속합니다. 네. 저도 항상 웬만한 일주일에 한 3번은 꼭 러닝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가능한 차를 안 타려고 하죠. 네. 자, 그리고 꼭 공부해야 될 게 교수님 네. 지금 실물 투자 분석학과 네. 지금 절찬 모집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학생들. 야,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구독자분들은 아마 우리 경임남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제대로 학위 과정으로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명지대에서 한 2년 벌써 3년 돼가네요. 3년 전에 신설학과를 대학원에서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 요즘 사실 학과 만드는 게 다 저희들한테 부담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윗분들에게 읍소를 했더니 저한테 권한을 주신 게 다 하나입니다. 네.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교수진을 한번 천거를 네가 전적으로 한번 해봐라.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할게. 그리고 우리는 그게 아닐 때만 우리 의견을 내겠다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들이밀었던 분이 한양대 김광석 교수님을 우리 학교에서도 모시고 싶다 말씀을 드렸더니 야 처장님이 예. 가자. 아, 그러셨어요? 예, 대학 원장님이 나 구독자야. 같은 구독자시라. 네, 그래서 예. 우리 김광석 교수님의 오프라인 수업도 들으면서 경제 관련한 학과에 투자 관련한 학과에 학위 과정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전격 지원해 주십시오. 8월 5일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모집 링크 네, 고정 보내드릴게요. 댓글에 고정 댓글에 네. 확인해 봐 주시고. 저도 이야기해도 돼요. 네. 네, 예, 해 주십시오. 그 제가 중국 경영연구소 저희 조직위에서 지금 한 10년 넘게 지금 세미나를 매달 하고 있거든요. 이거 네. 차이나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벌써 127개월 됐으니까. 야.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전문가분하고 지금 이제 이걸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했는데 그게 이제 매달마다 하니까 가장 핫한 이슈. 예를 들면 지난달 같은 경우 차이나 자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얘들의 목적은 뭔지 뭘 하자는 건지 그래서 그걸 부동산, 제조, 금융 우리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다 차이나 자본들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걸 가지고 진하게 저희가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중국 경영연구소하는 차이나 세미나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링크도 같이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차이나머니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차이나머니에 요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고 한국 주식 비중을 좀 늘려나가고 있어요. 네. 자, 이런 현상들 혹시 큰 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표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만감이 교차한다. 아, 예.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그 가장 오랫동안 심취해서 연구했던 분야가 지역 산업 육성입니다. 특정 도시를 기반으로 특정 국가의 주력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전 직장인 KDI에서도 한 7, 8년 이상 했었고 네. 대통령 관련 직속 기관에서도 그걸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서울이나 수도권의 그 마인드가 아닌 지방의 마인드로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집 사고 있다. 이거는 막아야 될 일이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부동산 사들인다. 이거 막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만 결론이 날 거예요. 네. 그런데 지방의 시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우리 지방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지역 소멸을 앞두고 있고 지역 통폐합 얘기까지 오고 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수혈받거나 우리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더 받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호재가 없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발굴을 못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함부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네.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중국인들이 와서 여기다 내가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 여기다 대규모 중국인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병원을 짓겠다 했을 때 네. 그것마저도 국가의 외국인 투자 관련한 제재, 규제로 막아버리면 이 지역에선 누가 투자해 주는 거죠? 이 지방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만감이 교차한다는 게 교수님 저기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집값 올라가는 원흉을 중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차단하고는 있는데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저 자금마저 우리 군에 안 들어오면 우리는 그러네. 어디서 투자를 해준다는 겁니까? 이 소리가 나오는 지역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논의할 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최근 추세를 보니까 주식 비중 늘리는 거랑 이제 부동산 비중 늘리는 거. 근데 이제 부동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실제 최근 2년 동안 중국인들이 사들인 한국 부동산의 흐름을 보니까 90%가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그리고 유형별로 보니까 아파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 속에서 오히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으로 돈의 쏠림을 덜 가게 만들고 주식으로 돈의 쏠림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역시 정책적 기조도 작동이 잘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계속 이런 것을 허용하면 어쨌든 이런 현상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저희가 세미나를 했잖아요. 네. 지난달 이거를 정말 진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이나 자본의 조용한 공습이라는 주제로 세 꼭지를 나눠서 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땅, 부동산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제조 분야에 예.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형상. 네. 중국, 차이나 자본 우리 제조도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금융 자본 시장 이렇게 세 꼭지를 나눠서 그러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그때 한번 우리 김광 교수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고요. 그 리얼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부동산 땅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수도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이 더 많이 샀고요. 아파트를 본다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인이 56%지만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서울은 전체 외국인 중에서 미국인들이 아파트를 제일 많이 샀고 경기도 왜냐하면 그 경기도라는 게 이렇게 안산, 부천 이제 이렇게 조금 모여 있는 데가 있죠. 예, 네. 예, 그래서 여기를 또 많이 찾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좀 그러니까 전체 비중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이슈가 됐고 야 역차별이다. 뭐 120억을 현금으로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을 막 네. 80년생인가 90년생인가 근데 100이 현금으로 그냥 바로 쏘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막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사전거래 허가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거 중국 아까 56%예요. 그 미국인도 많아요. 많았는데 이거 그럼 중국인만 막을 거예요? 그렇죠. 애매모호하거든요. 네, 그럼 그렇죠. 미국 이게 그러면 중국 막으면 또 한중간에 외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문제가 되는 거라. 그다음에 또 아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지방 소멸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요거는 제가 잠시 이거 또 이제 제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차이나 자본 나중에 특집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 네. 그래서 아까 박정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요. 지금 지방 부동산은 비어 있는데 걔들이 와서 그걸 또 붐업을 시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걸 아예 차단해 버리면 이것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슈가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지금 막 하겠다고 지금 뭐 신고제에서 허가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최근에 뭐 7월 31일인가 뭐 또 지금 국회에서 뭐 또 행사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강남인데 만나 보면 뭐 말씀 안 하시면 그분 없으면 떨어지는 거 집값도 그분들이 사줬기 때문에 올라가 받쳐주고 있다 이런 말씀 하거든요. 네. 네. 어쨌든 근데 큰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요 차이나 자본의 조용한 공습은 제조입니다. 네. 제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 지금 미중 기술 패권의 나비 효과를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서 중국 기업들이 지금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존을 위해서. 근데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을 거점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업들 인터뷰하러 다니고 지금 현장 조사를 다니는데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창원이 엄청 크잖아요. 창원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많잖아요. 제가 창원에 특강을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고는 앞으로의 이제 미중 기술 패권 정쟁에서 이 나비 효과, 풍선화권에 인해서 차이나 자본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게 땅 부당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업들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그분이 명함 주시면서 지금 자기한테 왔대요. 근데 그 직접 나서지 않고 중간에 있는 에이전시가 팔 생각이 없느냐, 아니면 지분을 사겠다. 이런 식의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조업은 결국 자동차 매우 중요한 부품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례를 지금 엄청 많은데 이게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 제조의
중국 기업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들은 M&A 하면 눈치를 보기 때문에 뒤에 숨어서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껍데기만 사는 것들. 뒤에 건 제가 다 할게요. 메이드 인 코리아만 빌려주세요. 수출하게끔. 네. 무슨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는 제조도 있고요. 그럼 첨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AI 같은 분야도 여러분 중국 AI 산업 오늘 시간에서는 이야기는 못했지만 중국의 AI가 어마어마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아니고면 생존이 힘들어요. 근데 그 3, 4등도 엄청 대단한 애들이거든요. 다 뭐 시리즈 A, B 받은 애들인데 경쟁이 치열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나와야 돼. 글로벌로 가야 돼. 근데 얘들 가장 큰 단점 뭐?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럼 뭐가 필요해? 껍데기가 필요해. 그럼 한국에 와서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 기업들 중에서 자기들이 기술도 되고 자본도 되게 같이 조인트 벤처를 하자. 뭐 네가 주인공 해. 내가 조연할게. 그렇게 해서 글로벌로 가자. 그럼 이건 AI 쪽 분야예요. 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알테시토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테무시는 이제 2차 공습은 더 심각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물며 저는 지금 LG전자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LG전자 브랜드는 그대로 가지고 중국에 있는 스카이웍스라는 회사와 그 세탁기를 같이 만들고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네가 만들고 LG 브랜드를 팔고 수출합니다. 칭다오에 있는 또 중국 가전 기업한테는 우리가 말한 냉장고를 만들고 그래서 브랜드를 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새로운 협력들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이런 기업들 제조혁신의 변화로 인해서 이 차이나머니가 제조에 엄청 지금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는 게 제가 지금 발로 뛰면서 기업들 인터뷰하고 있는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볼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고민하느냐 정부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 제조 강국이잖아요. 골든타임 저는 5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지난 6,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연골고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중국을 보실 때 조금은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중국의 경제 소비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재료 혁신은 또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변화 속에 그 나비 효과 때문에 조용한 공습이 지금 제조가 다양하게 지금 막 날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보일 경우도 있고요.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우리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화학적 융합을 하는 겁니다. 생존을 해야 되니까 뒤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왜 대한민국 제조를 지켜야 된다. 네.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요즘 방송할 때나 칼럼에서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쓰지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첨단부터 제조도 대기업 그다음에 중견 이 밴드 사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죽으면 지방엔 소멸돼 지방도요 기업이 없으면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잖아요. 우리 기업들 다 미국에 나가면 우리 일자리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제가 너무 이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다 보니 인터뷰를 하니까 기업들의 그런 마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울림이 큰 게 교수님 저 메이드 인 코리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답이 없습니다. 네. 답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6.27 대책 워낙 유명한 대책이니까 6.27 대책은 서울로 돈의 추가적인 쏠림을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종류의 대책들을 마련했어도 중국인들은 대출을 중국 현지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다가 한국 부동산을 투자하니까 부동산 정책이든 혹은 여러 정책도 이게 잘 작동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한 가지 있고 우려점들을 먼저 나열한다면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기업이 없어서 문제고 또 미분양 주택이 문제고 하는 특히 이제 지방 소멸 위험 지역과 그 인근 지역들 같은 경우는 중국인이라도 좀 미분양 물건 사줬으면 좋겠다. 네. 좀 제조 기업 좀 우리 인수해 갔으면 좋겠다. 좀 일자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또 이 시장이 양극화됐기 때문에 중국의 그냥 그걸 자체를 그 현지 지역에서는 거절할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그냥 단순히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게 애국심에 호소할 일이 아니라 어쨌든 문제점들과 현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좀 대응책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떤 현상을 우리가 그 제도화하거나 정책화해서 어떤 그릇을 만들지 고민할 때는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만 어쩔 수 없이 언론은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면에 다른 이해관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외국 자본에 대해서 아주 우리보다 자본의 습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해외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인들도 또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뭐 제가 중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한국 시장에 뭔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다 들어와. 전폭적으로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규제 완화해주고 다 해줄게. 단 그게 지금 뜨거워지는 서울, 수도권, 인천 지역은 제외하곤 네. 너희들을 위한 도시도 따로 만들어줄까? 이렇게까지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거기에 100층짜리, 뭐 50층짜리, 뭐 수중 호텔, 뭐 전 세계 최고 되는 테마파크 다 지어놨어요. 그거 가져갈 겁니까? 무슨 소리 하려는지 감 오시죠? 네. 우리는 엄청난 인프라를 외국 자본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난 뒤엔 그게 우리 땅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다음에 모든 관련 인허가부터 법률적 규제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악용했던 해외 국가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이민 예전에 정말 많이 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서 어려운 청년들 아르헨티나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중남미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 한인타운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아르헨티나도 정부 차원에서 가운데에 있는 황무지 개간하는 사람들 필요해서 우리 인력 다 받아갔어요. 그랬는데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거기에서 빨리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르헨티나 원주민 농민들이 드디어 클레임이 들어온 거죠.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질 좋은 걸 값싸게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막아달라 했더니만 원래 우리 한국인들 정착촌 결정할 때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약속해 준 게 있어요. 철도 노선을 그 신규 정착지 근처를 지나가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노선을 바꿔버렸어. 자,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해외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외국 자본은 우리 경제를 와해시키지 않는 거라면 우리에게 플러스 되게끔 우리가 룰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너무 겁만 안 먹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룰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그건 해줄 따로 필요가 또 해야 있겠다. 된다.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이 시간으로 해봐야겠네요. 모자르다. 맞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첨언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부동산 제가 이번에서 세미나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제도가 비자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투자하면 비자 받을 그러니까 그 생활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6, 7억이 넘어가면 또 뭐 영주권 비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투자 이민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 그다음에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투자하고 새로운 하나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차피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개방적으로 병력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세강을 끼고 보면 전체를 아예 막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나누어서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이슈만을 가지고 이게 단순히 뭐 56% 전체 작년 기준에서 외국인이 10만 호가 넘었고 그중에 56%가 중국이고 네. 그래서 역차별이다. 우리는 대출 못 받는데 중국은 대출 받아 산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이게 분명히 여기에는 또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구조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회 이슈가 많잖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고령화 있고 지방은 심각하고 그럼 이것을 이런 기회를 좀 우리가 좀 설계만 잘하면 이런 기업들을 좀 그러니까 지방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새로운 하나의 타운을 만들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이런 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슈가 된다고 제가 맡겠습니다고 무조건 우리 허가제 심사제 뭐 허가제에서 이제는 무조건 심사하게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미국 지금 중국을 넘어서 미국인도 많이 타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중국 56%가 중국인인데
미국인도 많아요. 중국과 미국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중국인일만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그냥 이제 차이나 자본 부분들은 뭐 제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양한 산업군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나비 효과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깊이 있게 차이나머니의 공습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승찬 교수님의 알테시톡의 공습 관심 가져주시고 박정호 교수님의 대학원 네, 다시 한번 네. 이런 어떤 현상까지 알아야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현상은 숫자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지정학적 이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인 이슈까지 가져가서 실무 투자 분석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여러 다채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우리 뭐 김광석 교수님의 수업도 이번 학기에 또 열리는 것도 있고 제 수업도 있고 또 우리 아예 전문적으로 정확히 프라이싱하는 뭐 우리 그 간평사 예. 수업도 있고 뭐 해서 아주 이종 뭐 패권 이런 거 없습니까? 언제 한번 모시고 싶은데 제가 안 가야 네 진짜로 예. 하여튼 저희는 투자 기반이니까. 네 도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종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명지대학교 실물투자 분석학과 대학원 입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 네. 좀 참조해 주시고 두 분의 책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심도 깊은 중국 또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이슈 많이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상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